지금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최고 의료진들이 포기한 불치병을 한국이 단 사흘 만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외곽에서 작은 양봉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레나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삶은 평범하고 행복했어요. 레나는 올해 19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재주가 정말 좋은 아이였거든요.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매일 아침 양봉장에서 일하는 저를 도와주며 꿀벌들이 특히 부지런해 보인다고 밝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레나가 갑자기 손으로 귀를 막더니 소리가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죠. 괜찮은지 물어보며 좀 쉬어보라고 했지만 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그날부터 레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레나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문장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레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가로일 수도 있으니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단순한 스트레스일까 싶었어요. 레나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넨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죠. 담당 의사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어지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끔 쓰러지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일단 MRI부터 찍어보겠다고 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CT 스캔도 마찬가지였죠.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니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는 기능적 언어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취리에서는 신경성 실신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증상인데 병원마다 진단명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독일과 인근 국가의 유명 병원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총 17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어요. 한편 레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때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밝은 빛을 보면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의료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양봉장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할아버지 댁부터 물려받은 농장 일부를 팔았어요. 저축도 모두 바닥났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넨 외곽의 한 재활병원에서 레나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국계 간호사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던 그분은 레나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시더니 조심스럽게 한국의 치료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은 처음 생각해본다고 답했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뇌의 감각 통합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이나 유럽과는 치료 철학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윤희 간호사의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속으로는 독일 최고의 병원들에서도 못 고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분이 아는 한국의 신경재활 전문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성주 박사님을 언급하셨어요. 며칠 후 집에서 화상통화로 김성주 박사와 첫 상담을 받았습니다. 레나의 증상과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김 박사님은 독일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셨어요. 김 박사님은 레나의 증상을 보면 이건 단순한 언어장애나 신경성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신경의 가소성과 감각 재인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죠. 정말 놀라운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주로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부분만 치료하려고 하지만 뇌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어요. 레나의 경우 언어, 시각, 청각, 감정 처리 영역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수술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뇌 전체의 감각, 네트워크를 다시 정렬하는 리셋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통합적 감각 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레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가서 치료받아 볼 것인지 물어보니 레나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결정하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레나를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레나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레나의 상태를 보고 휠체어를 준비해주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전남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낸 직원이 공항에서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독일어로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김성주 박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김성주 박사와의 첫 대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보았던 그분이 직접 저희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한국어로 인사하신 후 유창한 독일어로 다시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날부터 의료진들의 접근 방식은 독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받았던 모든 MRI 촬영 결과와 소리 반응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했지만 그들이 주목한 건 기존 검사 결과가 아니라 레나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이건 감정적 외상과 청각신경의 혼선, 그리고 비정상적인 감각 저장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17곳의 병원을 다니며 들었던 애매한 진단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치료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약물이나 언어 치료에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레나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질감의 천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전통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야금, 징, 목탁, 장구 같은 낯선 악기들이었죠. 치료사 선생님이 이런 악기들은 뇌파에 특별한 영향을 주며 서양 악기와는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사는 레나에게 이런 악기들의 소리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레나가 움츠러들며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야금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올 때만큼은 조금 다른 표정을 지었죠. 시각 훈련도 정말 독특했습니다. 밝은 빛 대신 천천히 움직이는 색깔 있는 빛을 사용했어요. 마치 오로라처럼 부드럽게 변화하는 빛 패턴을 보여주면서 레나의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했죠. 독일에서는 밝은 빛만 보면 쓰러졌는데 이런 부드러운 빛에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허브향 자극 훈련이었어요.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 유자 같은 다양한 향들을 순차적으로 맡게 하면서 레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라벤더 향을 맡을 때 레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이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항상 긴장되어 있던 몸이 처음으로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레나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더 위축된 것 같았어요. 낯선 환경 때문인지 거의 먹지도 않고 치료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김 박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혹시 너무 늦었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돈도 바닥이 나가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레나가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거예요. 독일에서보다도 더 심한 증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레나는 1시간 넘게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레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김 박사님이 저를 불러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레나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레나가 처음으로 작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을 때 레나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레나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레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비록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세상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 이후 레나에게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디고 어눌했지만 레나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병실에 비치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점차 의미 있는 형태들로 발전해갔죠. 어느 날 아침 레나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꿀벌 그림이었거든요. 집에 있는 양봉장의 꿀벌들을 그린 거였습니다. 그 옆에는 하트 모양도 그려놓았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레나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말로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레나가 갑자기 스케치북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인 간호사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한글로 미역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미역국을 드시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통역사의 도움 없이 레나 스스로 한국어 단어를 써서 의사소통한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어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레나는 수줍게 웃으며 텔레비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병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혔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레나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어요. 광주 시내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레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레나는 엄마가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렸던 레나의 진심 어린 말이었거든요. 다음날 김 박사님과의 면담에서 더욱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레나의 감각 통합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앞으로 꾸준히 재활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2주간의 집중 치료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간 후 레나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고 학업에도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레나에게 찾아온 특별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 독일 곳곳에서 레나와 비슷한 증상을 앓는 환자들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넨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레나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건 함부르크에 사는 밀러 가족이었어요. 15살 아들 마르쿠스가 레나와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어떻게 한국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레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로 기본 의료 용어를 가르쳐주고 김 박사님께 미리 연락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밀러 가족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돌아온 후 레나에게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어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심지어 프랑스에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레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색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의료 통역 자격증을 취득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의 일을 레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온 슈미트 가족이었는데 12살 딸 안나가 2년 넘게 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레나는 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의료진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주문하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방법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레나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의 절망과 환자의 두려움을 모두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안나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을 때 슈미트 부부가 레나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레나도 함께 울면서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님도 레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전남대학교 병원에 독일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레나를 공식 환자 가이드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레나는 레나의 희망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정식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치료가 필요한 독일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독일 의료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한 신경과 의사는 환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무책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나가 도운 환자들이 하나둘씩 회복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중증 환자가 한국에서 완치되자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의 하인츠 밀러 교수는 레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의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학술적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레나는 김 박사님과 함께 독일 의료진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한국의 감각통합치료법과 뇌신경 가소성 이론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레나가 도운 20번째 환자 가족을 만났을 때였어요. 쾰른에서 온 카리나 바그너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9살 아들 토마스가 레나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레나를 보자마자 당신이 바로 우리의 천사군요라고 말했어요. 토마스의 치료 과정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3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레나는 통역을 넘어서 토마스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까지 해주었어요. 토마스가 처음으로 고마워요라고 한국말로 말했을 때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나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독일과 한국 양국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보건부에서는 레나를 초청해서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사례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레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한독 의료협력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어요. 드디어 레나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한국식 치료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김 박사님과 함께 독일-한국 공동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의대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첫 번째 독일 내 한국식 감각통합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레나는 그곳의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고도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센터 개소식 날, 레나가 도운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들은 레나를 희망의 메신저라고 불렀습니다. 슈미트 가족의 안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서 연설 대회까지 나갈 정도가 되었어요. 밀러 가족의 마르쿠스도 대학에 진학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레나는 22살이 되었어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의학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레나의 꿈은 직접 의사가 되어서 한국식 치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김 박사님은 레나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한독 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레나는 지금까지 총 57명의 환자를 도왔고 그중 54명이 성공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레나가 도운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성탄 카드를 보내준 거였습니다. 거실 벽면이 온통 감사 인사로 가득 찼죠. 레나는 그 카드들을 보며 엄마, 우리가 한국에 갔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정윤이 간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김 박사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레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레나는 그 선물을 다른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나에게 새로운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스페인에서 온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레나는 지금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어의 벽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레나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레나를 보면 이게 레나가 찾은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꿀벌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 레나가 양봉장에 와서 예전처럼 저를 도와줄 때면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 레나와 제가 겪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은 정말로 전염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희망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레나가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나갈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빛은 혼자만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도 길을 알려준다. 레나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